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굉장히 참 생각할 게 많은 그런 시절입니다. 2019년의 부동산 투자 환경, 특히 재개발 부분 쪽에서 위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리스크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주목해야 될 재개발 구역의 얘기보다는 2019년에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주목해서 보시면 상대적으로 덜 실패하는 성공한 투자 될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부분 한번 좀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투자 환경과 재개발 투자. 자, 부동산 가격 오른다, 떨어진다, 조정받는 중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지금 조정받는 중이다. 의견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떨어질 거다. 언론 보면 요새 이제 이런 스탠스로 얘기 나오는 경우도 많고, 아니다, 여전히 계속 올라갈 거다. 지금 이 조정받는 모습들은 실제 거래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아니다, 오를 거다, 지금도 오르는 과정에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에요. 지금 조정받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조정인 거고, 결국 이 조정을 딛고 다시 상승할 거다. 뭐 의견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일단 한국감정원은 올해 주택 시장 전망을 한 수도권 같은 경우 0.5% 정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한 2.2% 떨어질 거다, 이렇게 봤는데, 작년 연말에 부동산 114 쪽에서 이제 설문을 했습니다. 내년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보면 일단 40%, 17%, 4.4%, 한 60% 정도가 그래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상승에 베팅을 했고, 22.1%는 보합, 하락할 거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지금 만약에 설문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답변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좋을 거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자, 이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을 이야기했던 전문가 중에서 하락 또는 조정, 올해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을까, 반전됐을까, 작년과는 다른 모양새가 생겼을까? 정책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작동을 하면서 생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일단 2019년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한 3만 8, 9천 세대 정도 입주한다 그랬는데, 지금 올 상반기에 입주 물량 때문에 가장 힘든 지역이 어디죠? 송파구가 전세 가격이 올랐네, 떨어졌네, 기사도 많이 나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 송파구죠. 동남권에 입주 물량이 많다, 서울 안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송파구 입주 물량이 9,510세대가 헬리오시티가 사실은 작년 입주 물량입니다. 근데 이게 12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해 입주하는 물량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올해는 거의 한 4, 5만 세대 물량이 입주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2013년, 14년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런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물량들이 한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물 들어오니까 분위기 좋아지니까 지금 분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밀어내기 시작했고요. 그 물량들이 실제 공급된 게 2015년, 16년, 17년, 요때 이제 분양했던 단지들이 지금 이제 연차를 두고 선분양했던 단지들이 2019년, 20년 본격적으로 입주들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 2018년에도 입주를 했고요. 자, 이렇게 물량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작년에 집값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는 올랐는데 전세가는 작년에도 물량이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주 물량들이 계속 나오니까 전세가는 튀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매매가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확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일단 투자, 이 갭이라고 하는 게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갭이 커져버렸죠.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 3억 있으면 매매가 9억에 전세가 6억 하면 3억 있으면 살 수 있었던 게 매매가 11억, 12억에 전세가는 여전히 6억. 그러니까 실투자 금액이 3억짜리가 5억, 6억 이렇게 커져버리면서 돈이 더 있어야 되는 건데 막상 이걸 살려고 하더라도 현금을 쥐고 있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금융권에서 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임대사업자를 내서 사업자 대출이든 끌고 왔어야 되는데 파리부동산 대책에서도 금융을 굉장히 잠궜고 그다음에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잠궜고 대출도 잠궜고 사업자 대출도 잠궜고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줄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전에는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다주택자들, 유주택자들이 주택을 더 매수하는 시장의 수요층으로 이렇게 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2019년에는 이게 좀 막혔습니다. 여전히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뭔가 다른 방법이 없나 찾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법인 투자. 요새 이 교육 시장에서 굉장히 이 부동산 재테크 교육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게 법인 투자인데 법인을 만들어서 개인과 별도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또 이건 별도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열려있는 시장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활용해 가지고 투자하는 쪽이 각광을 받고 그쪽으로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그 정도까지 가진 않고 되게 공격적인 분들이 그렇게까지 가고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무튼 무주택자들, 기존의 교체 수요들, 이런 사람들, 현금 들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제외하고 기존의 유주택자들이 더 공격적으로 나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일단 가격을 더 딛고 올라가기에는 단기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시장 상황이 되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 부동산이 앞으로 계속 죽을 거냐? 근데 다시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직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집을 다 사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 또는 유주택자가 시장에서 참여하지 못하게끔 수요를 차단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작동을 했고요. 지난 몇 년간 공급했던 물량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면서 전세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좀 안정을 가져오는 모양새이긴 한데요. 여전히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주택 공급들 이게 재고주택 시장에서 물량이 나오든가 아니면 신규주택 시장에서 물량이 나오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집을 못 산 사람들이 집을 사려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사버리면 이제 더 안 사도 되니까 해결이 되거나 또는 나는 못 사겠어. 내가 이번 텀에는 집을 사지 못하겠다. 마음을 접고 포기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지 이제 이 수요층들 남아있는 수요층들이 더 이상 이제 집을 안 사는 그런 마음으로 갈 텐데요. 이 사고 싶은 마음을 접고 포기하는 방법도 하나는 너무 비싸서 내가 진짜 이 금액에 도저히 못 쫓아가겠다. 빚내서 이렇게까지 내가 쫓아가지 못하겠다라고 아예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완전히 시장 상황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지금 이제 사면 떨어질 것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매수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포기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올라서 못 쫓아간다? 아니면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매수 포기를 할 것 같다? 지금 무주택자들, 지금 살려고 맘먹으면서 시장을 보고 있는 분들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시장의 수요층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다주택자, 유주택자들의 혜택이 사라지면서 줄어든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만 모든 수요가 다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청약 경쟁률입니다. 보시면 51대1, 130대1, 53.5대1, 33대1, 59.5대1. 자, 위례포레자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30대1이에요.
저기는 물론 이제 중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도 있으니까 청약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았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추첨제를 통해서 1순위 받으려고 한 분들. 공유주택 규모 이하는 청약 가점제로 분양 대상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점제 당첨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내 가점으로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넣지도 않아서 경쟁률이 낮긴 낮아요. 근데 자, 저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힐스테이트 녹번영 1순위에 59대 1 경쟁률이 나왔는데 자, 저 아파트 59명 청약해서 몇 명 받을 수 있나요?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죠? 예, 한 명이죠. 예, 그러면 58명은 또 다음 거 청약해야 되죠. 여전히 사고 싶은 집이 있지만 못 사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올해 분양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내년에 얼마나 많이 할까요? 이런 정비사업의 분양 물량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조합원들 받고 남는 물량들 이런 것들 분양에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매수하려고 지금 통장 들고서 청약하려는 사람들 수요는 되게 줄 서 있지만 이 공급의 물량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내년에는 정말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분양 받는 분들 이런 분들 수요 이런 분들은 이제 계속 기다리면서 청약을 넣긴 하겠죠. 근데 이 청약도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 지나면 더 이상 물량이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분양가가 특히 이제 이번에 홍제 3구역 홍제역 해링턴 여성 해링턴 플레이스 분양 같은 경우에 34평 분양가가 시세보다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굉장히 지금 시장에 충격을 줬거든요. 만약에 이 지역의 분양이 2년 전에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분양가대로 못 나왔어. 적어도 이번에 나왔던 분양가보다 2억은 저렴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자, 내가 직장 출퇴근하는 어떤 거리상에서 볼 때 여기가 딱 마땅히 갈 만한 위치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퇴근하려고 봤더니 이제 계속 기다렸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 시점이 늦어지면서 갑자기 분양 나온 게 보니까 2억이 더 늘었어요. 분양가가 올라버렸어. 더 비싸게 분양받아요. 당첨도 쉽지 않은데 이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청약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게 마감 치더니 미분양도 없이 그냥 싹 분양돼 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나는 시간만 놓친 거야. 차라리 그때 그냥 동네 다른 거 재개발 조합원 물건들 이런 거 샀으면 그냥 청약 통장으로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 집 마련하고 어쨌거나 조합원 거 좀 약간 초기 투자 금액이 크거나 할 수 있었어도 이미 그냥 내 집 마련하고 이번에 상승장에서 분양 당첨돼서 로또 받은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승의 어떤 실익을 봤을 텐데 청약만 기다리다가 완전 날 샜네. 이런 꼴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이 분양장이 끝나고 나서도 분양받지 못한 사람들 58명 계속 59명이 청약해서 2등한 사람 2등하면 계속 못하는 계속 2등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이번 텀이 지나도 분양가는 올라있고 집값은 올라가 있는데 내 집은 없구나. 이런 이제 좌절감이 생기겠죠. 사실 이런 수요자들이 지난 텀 2000년대 중반 상승장에서도 보면 맨 마지막에 와서 주택을 매수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와서 제일 비싼 거 받아줬던 이분들은 아직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이 규제는 많이 들어가 있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자, 그래서 2019년에는 정말 좋은 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 물량들이 시장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19년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생각보다 비싸게 분양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막 계속 분양이 다 되고 마감치고 그러면서 올 연말 갔는데 나는 결국 하나도 분양 못 받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 사람들이 다시 시장으로 매수로 돌아서기 시작할 때 그게 이제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달굴 거냐, 더 상승으로 불을 지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불안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당장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보면 이 조회수가 2월달보다 3월달 들어서
확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간 조회수가 트래픽이 그래도 심지어는 작년 4월, 5월달, 6월달 이런 안 좋을 때에도 220, 30만 정도 일간 트래픽이 나왔는데 지금은 200만 밑으로 떨어졌어요. 확연히 관심이 줄어든 모습이 보입니다. 악재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정의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던가요? 사야 된다고 하나요? 말아야 된다고 하나요? 산다면 그럼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가서 댁에 가셔서 다시 매수해야 될 타이밍 기다리셨다 그때 고민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사야 된다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조정장 하락장에서 부동산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재개발 투자를 하려는 분,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하려는 분도 비슷해요. 자, 주변에 새 아파트가 1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재개발 구역의 물건이 이게 한 5억짜리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 5억짜리 물건을 사면 3억 정도 추가 부담금을 더 내면 주변 시세 10억 정도 하는 새 아파트 정도에 되는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부동산 가서 갔더니 사장님이 요거 5억 주고 사시면 3억 더 추가 부담금 내시면 새 아파트 받으시는데 제가 10억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 10억짜리보다는 더 가겠죠. 얘가 더 새 아파트가 될 거니까. 그러면 내가 5억 주고 사서 3억 더 내면 8억 투자하는 건데 10억짜리보다 더 비싼 애가 되니까 예를 들어 한 11억 정도 간다고 하면 8억에서 10억까지의 차익 2억 먹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11억 간다고 하면 한 3억 정도 내가 남겠구나. 그럼 내가 5억 정도 투자해서 3억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은 투자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주변에 새 아파트 10억 살 수 있는 사람이 5억짜리 재개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조정장,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10억 하던 아파트가 9억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가격이 빠지죠. 빠집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물건, 재개발 물건은 어떻게 가격이 움직여야겠어요? 5억짜리가 3억 추가 부담금 예상했는데 예상 이익이, 기대 이익이 얼마였어요? 2억 플러스 알파를 먹을 줄 알았는데 2억 플러스가 아니라 2억이라고 생각했던 게 주변 시세가 9억이 됐으니까 1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을 먹는 거였는데 9억이면 1억 먹는 거잖아요. 그죠? 1억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고 가야 됩니다. 사실 내가 매수한 금액에서는 얼마가 빠져요? 그러면 5억에서 1억 빠지면 20%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훨씬 가격이 더 빠지죠. 주변의 아파트보다 비율로 따지면 더 빠지죠. 이런 레버리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크게 조정이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도 보면 이 지어진 아파트는 그래도 집이 있는 거지만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잘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불안한데 사업이 가다가 멈춰서면 어때? 잘 안 가면 어떻게 돼? 이런 어떤 불안 요소들이 생기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실제로 매수자들은 나는 이렇게 샀다라고 하더라도 이 내 물건을 받아주려고 하는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빠져야 이런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빠져야 어떤 사업 유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 실수요자들이 그냥 나는 들어가 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가격 기다렸다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면 들어오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지만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가 들어온다기보다 투자자들이 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더 유인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조정장에서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오기에는 자금이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금융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막혀서 들어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수요층들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더 출렁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용가치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보통 전세 6억 끼고 우리 소위 말하는 갭투자라고 하는데 전세 가격을 딛고 매매가랑 전세가 차익만큼 이 4억 원을 투자를 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지금 6억 전세 있는 집에 10억 매매가라고 하면 대출 나오나요? 안 나오죠. 전세금이 6억 있으면 후순위로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4억의 현금이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가격이 조정받아요. 그러면 매도인은 마음이 되게 막 흔들리고 겁나고 그러나요? 예, 기분은 좋지 않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나아지겠지. 예,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전세 가격이 흔들리지 않으면, 전세 가격이 빠지지 않으면 보통 일단 버틴다. 내가 산 금액이 10억이었으니까 10억 될 때까지 버텨야지. 예, 그냥 이렇게 버티면서 시장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돈 들어갈 게 더 없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아파트가, 주변에 새 아파트가 9억, 10억 기준을 생각해서 내가 5억 갖고 매수를 했고 3억 추가 부담금을 내려고 그랬는데 10억 가던 애가 9억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 것도 1억 이상 가격이 빠져야 되는 거죠. 빠지는 폭이 5억짜리가 4억으로 훅 잘린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게 가격이 9억에서 8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생깁니다. 왜? 그렇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안 떨어진다라고 이 가정을 못 해. 계속 이런 식으로 안 팔리고 물건들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공포가 생깁니다. 근데 이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는 아까 사용 가치가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억짜리 재개발 물건이 임대 너무 얼마나 놓을까요? 만이나 1억? 2억? 예,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 가격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가 중에 상당 부분을 보통은 대출을 활용해서 많이 투자들을 해요. 작년 9.13 대책 이전에는 임대사업자 내가지고 사업자 대출을 해서 대출 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자가 나간다는 얘기죠. 금융비용이 나가는 거고, 만약에 추가 부담금을 낸다라고 하면 3억 추가 부담금 중에서도 보통은 이제 이 대출을 활용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상황을 한번 놓고 볼게요. 내가 매수할 때 산 투자금 중에서 일부에 대한 이자도 매달 나가고 추가 부담금에 대한 이자도 계속 나가고, 그러니까 비용이 매달 발생하는데 이게 가격이 주변의 새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가야지 괜찮은데, 이런 시장 환경이 안 좋아지면 사업이 가는 것도 굉장히 더뎌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변에 비교할 만한 새 아파트의 가격이 9억에서 8억, 8억에서 7억 5천 이런 식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내 물건의 가격은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5억에서 4억, 4억에서 3억, 3억에서 2억 5천 이런 식으로 가격이 훅 빠지니까 되게 공포스럽죠. 근데 이 전세 같은 경우, 앞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니까 그냥 전세 가격만 안 빠지면 버틸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매달 뭐가 나가요? 이자가 나가죠. 그 이자 내는데도 허리가 휘는데 가격까지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이 가격이 빠지는 모양새가 보이면 굉장히 마음이 쫄리죠. 급한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 좋아지겠지 하고 이악 물고 버텨야지라고 하는데, 이 멘탈 나가게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금매를 확 던져요. 예. 아니,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참고 버텨야지라고 독려하고 싶은데, 나는 5억 주고 샀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보다 선행해서 좀 더 일찍 좋은 시절에 매수했기 때문에 이미 2억, 3억 할 때 샀기 때문에 지금 팔고 나가는 금액 5억이 가격이 4억으로 조정받아서 팔고 나가도 이 사람들은 이미 1억 먹고 팔고 나가는 거예요. 수익 실현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래 가격들이 계속 나오면서 나를 미치게 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용 가치가 낮은 부동산은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조정장 또는 하락장에서 굉장히 가격이 흔들리는 경향이 큽니다. 재개발만 그런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일반 분양권 가격들이 다 흔들려요.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작년 9.13 대책 이후에 이런 재개발 물량들이 많은 지역들, 뉴타운 지역들이라든가 이런 곳들의 가격 출렁임이 예상보다 컸던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지역들이 있어요. 예.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조정장에서 더 큰 폭으로 조정받는다라고 하면, 그럼 얘네가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예. 새 아파트가 되면, 이 좋은 입지에는 새 아파트가 되면 결국은 지금의 약점들이 다 커버가 됩니다. 그때까지 갈 때가 변수가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자, 이런 장세에서는 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냐.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입주권은 다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딛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물건들을 눈여겨보시면 되는데요. 개 중에서 진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가 조정대상 지역 이상의 구역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살면서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4개의 재개발 구역의 물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 C 재개발 구역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 물건들은 전부 다 조정대상 지역 이상의 규제 지역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C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 입주권 양도할 때 이게 지금 5개, 4개 플러스 하나니까 이 입주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이게 2주택부터는 주택 10% 세율이 더 추가되고, 그 다음에 3주택부터는 20% 세율 더 추가되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여기 5개란 말이에요. 그럼 20% 추가가 돼야 되겠죠. 맞나요? 아닌가요?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3개를 갖고 있는데요. 조정대상 지역 이상의 규제 지역에 3개를 갖고 있는데, A 재개발구역 물건을 만약에 양도를 해요. 이 경우에는 20% 세율을 추가해서 더 낼까요? 그러니까 중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 세율 관련해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작년 4월 1일 날 부터 시행이 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정대상 지역 이상의 중과세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내용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음과 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또는 20% 세율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고, 그래서 더하는 경우가 뭐냐면 1번, 2번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그리고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하나씩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0% 세율을 더한다 그랬어요. 주택을? 자, 3, 4번 볼까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는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20% 세율을 더한다 그랬어요. 자, 뭐라고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중과세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 합은 계산하는데 입주권을 양도할 땐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0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C 입주권은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면 이거 파는 사람은 중과세를 안 받고요. 이거 3개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은 3개이기 때문에 20%의 중과가 추가됩니다. 자, 만약에 재개발 투자, 다주택자들 또는 이런 사람들이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다가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이 입주권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게 되면 일반 세율로 팔 수가 있으니까 중과세가 적용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으니까 우선적으로 매도할 물건으로 고려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조합원 입주권 양도하면 현금을 주면서 다른 거 갈아타기 위한 어떤 플랜을 짤 수도 있고요.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플랜을 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요번에 이제 주택공시 가격도 많이 올랐고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유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양도를 고려들을 좀 세금만 적게 내면 좀 적당히 팔고 나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조합원 입주권 상태가 되면 이렇게 중과세를 피해서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사실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 조합원 입주권 물건 같은 경우는 중과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합원 입주권 물건들을 모니터링을 좀 해보십시오. 가격 많이 좀 빠지는 것들 이런 거 있으면 조금 모니터링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건들이 근데 이제 좀 조심하셔야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보면 가격들 많이 빠져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 금액이면 조합원 입주권 이 금액이면 들어갈 만하다.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다주택자들, 공격적인 유주택자분들이 조합원 입주권을 섣불리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프리미엄들이 다 커서 옛날에 이 가격이 과거보다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보다는 피들이 지금 많이 붙어 있는 상태라서 초기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큰 편입니다.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 괜찮다라는 건 아는데 초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미 자기들도 들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현금 능력, 가용 능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반대로 지금 청약에서는 배제되어 있고 하나 청약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일반 분양가들이 요새 되게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합원 입주권 물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격 좀 괜찮게 조정된 것들은 지금 사실 관심 있게 보시고 투자 들어가셔도, 매수 들어가셔도 실수 입장에서는 괜찮은 시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이유를 조금 이어서 제가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재개발 구역들 주목해 볼 만하냐? 지역을 찍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흐름, 어떤 지금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흐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본 얘기예요.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